잠 없이 하루만 지나도 여러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분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잠을 자지 않은 채 3일이 지나면 사람은 짜증을 느낄 수 있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일주일간 잠을 못 자면 몸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은 더 이상 현실과 상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되죠. 하지만 1964년 1월 한 젊은이가 11일 이상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도 그의 상태는 아주 괜찮았어요. 이 시간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았던 가장 긴 시간이에요. 이 사건은 심지어 기네스북에도 기록되었어요. 또한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 구조에 대해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죠. 이 실험은 1963년 12월 말에 시작되었어요. 17세 랜디 가드너와 그의 친구인 학생들 2명이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은 수면 실험을 해보기로 빠르게 결심했죠.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래 깨어있으면서 이전 기록을 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60시간 연속해서 일하던 DJ의 기록이 최대 시간이었거든요. 거의 꼬박 11일이었죠. DJ는 시끄러운 음악과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깨어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랜디의 경우엔 특히 밤에 바쁘게 있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불면증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자신들에겐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적절한 장비가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수면 부족이 농구 기술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랜디는 활동적으로 지내기로 했고 친구는 랜디가 깨어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해봤죠. 처음엔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친구는 랜디의 몸의 가장 작은 변화까지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썼어요. 첫 이틀은 랜디에게 꽤 쉬웠어요. 그는 계속 서 있었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죠. 랜디는 즐거운 흥분감을 느꼈고 재미있게 놀았고 운동도 했어요. 그 시간 내내 친구는 일기에 메모를 했죠. 하지만 셋째 날 친구는 벽에 기대어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메모를 적다가 졸아버린 거였어요. 다행히도 랜디는 깨어있을 수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추가적인 도움 없이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재빨리 깨달았죠. 그들은 세 번째 친구를 불렀고 샌디에이고 신문에 기사를 썼어요.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디멘트가 그 기사를 보고 이 실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디멘트는 아마도 세계에서 수면 현상을 연구한 유일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는 즉시 여행 가방을 싸서 랜디를 방문하러 갔어요. 그렇게 해서 총 4명이 실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은 랜디의 미각, 청각, 후각을 시험했어요. 3일 후에 그의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랜디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그는 집 주위를 걸어다녔고 감귤류 과일을 발견했죠. 귤과 오렌지의 냄새가 그 불쾌한 느낌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한 번에 한 명씩만 잤어요. 절대 랜디가 지루해지지 않게 했었죠. 만약 랜디가 잠시라도 눈을 감는다면 잠이 순식간에 랜디를 집어삼키게 될 테니까요. 어느 날 그들은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농구를 했고 다음 날은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이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밤에는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랜디를 깨어있게 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웠죠. 놀랍게도 잠을 자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 후에도 랜디는 농구에서 뛰어난 결과를 보였어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잘했었죠. 또한 그의 연설은 분명하고 논리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무렵 미국의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실험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었어요. 랜디는 유명 인사가 되었죠. 그리고 그게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학자들도 이 실험을 관찰하러 왔어요. 수학 문제 풀이의 도움으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랜디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동안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했고 그 활동을 기록했어요. 결국 실험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몇 시간이면 랜디는 이전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거의 11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가 잠자는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기 위해 특별한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에 드디어 기록을 깼습니다. 랜디는 26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았죠. 마침내 랜디는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연구원들은 랜디의 뇌 활동을 관찰하기 위해 머리에 전극을 부착했어요. 랜디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 잠이 8시간, 10시간 지속되었죠. 랜디는
15시간째 잠을 잘 때 겨우 깨어났다가 그냥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랐어요. 이 힘든 실험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없는 것 같았어요. 랜디는 전과 같이 공부를 계속했고 농구를 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는 동안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시간 내내 랜디의 뇌는 계속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의 뇌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랜디가 농구를 할 땐 분석 능력이 떨어졌었죠.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때 반응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가 꺼졌었어요. 다시 말해서 뇌의 한 부분이 잠을 잠시 잤다가 일어났다가 뇌의 다른 부분이 낮잠을 자고 했던 거예요. 랜디가 하루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에 인간의 뇌는 이미 수면 부족을 경험했고 자원을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부분적인 휴식을 취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마도 랜디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깨어있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실험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어요. 그들은 환각을 보고 불과 몇 분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고도 못하고 심지어 극도로 불친절한 행동을 보이는 지경까지 갔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면 부족은 불안과 나쁜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심지어 집에서조차 끄지 않은 오븐이나 다리미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고요. 가장 안 좋을 때 잠들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유니콘을 보고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대로 뒤쫓을 수도 있어요. 배고프다는 감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많이 먹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위장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실험은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네스북은 사람들이 랜디의 기록을 깨기 위해 도전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모두가 그 기록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랜디가 인터뷰에 응했어요. 랜디는 실험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어요. 몇 년 동안 이 문제와 씨름해 왔었죠. 그러다가 정상적인 수면 일정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랜디는 잠들 수 있었지만 하루에 6시간 이상은 잘 수 없었어요. 자연은 우리 인체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몸은 생존 모드를 활성화시키죠. 지방세포나 근육 조직으로부터 먹을 걸 빼앗아 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시작돼요. 사람은 음식 없이 몇 주 동안 살 수 있고 물 없이 며칠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음식과 물을 얻자마자 몸은 회복됩니다. 지구력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뛰었어요. 우리의 심장은 엄청난 부담을 견뎌내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사람들은 진화 전체 역사에서 수면 부족에 직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뇌는 오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엔 복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뇌의 진화가 지금 당장 시작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수면 부족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소셜 네트워크, 파티, TV쇼, 피곤한 사무 업무, 잦은 비행, 이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뇌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요. 과거엔 사람들은 매머드를 사냥하고 동굴로 돌아와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지금은 힘든 근무일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서핑하고 훨씬 스스로를 더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좋은 수면 스케줄을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니콜라 테슬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대해서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피라미드를 둘러싼 고대 미스테리를 밝혀냈을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잠깐, 뭐라고요? 크로스오버 에피소드인가요? 아니요, 피라미드의 비밀이 코앞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먼저 피라미드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피라미드의 신비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저 오래되고 기이한 건물 아닌가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피라미드가 건축된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피라미드가 인간의 손과 힘만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외계인이 도와준 건 아닐까? 농담입니다. 하지만 피라미드 건설에 미지의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어요.
피라미드 텍스트와 같은 오래된 텍스트에도 신들이 우리에게 위대한 힘을 건설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정말 강력하고 신비한 무언가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1900년대 초 테슬라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고대 건축물에 관한 수많은 책을 읽었고 피라미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감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는 피라미드에 어떤 첨단 기술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의 힘이 전자기압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죠. 테슬라는 대피라미드에 대해 꽤 특이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전기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가 일종의 수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어졌다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라미드 내부의 방에 전자기장을 제어할 수 있는 초강력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에 태양과 달의 에너지를 가둘 수 있는 특성이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약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는 피라미드가 실제로 도시 전체를 밝히거나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출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라미드가 전기를 생산하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발전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피라미드가 어떻게든 우주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 영적 깨달음과 치유에 사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는 그저 허무맹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고대 유물과 텍스트, 상형 문자, 그림 등 피라미드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에너지 증폭기로 설계되었으며 건설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이 사용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론을 생각해낸 테슬라가 괴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오늘날 우리가 피라미드를 생각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구원들과 학자들은 수년 동안 그의 이론을 파헤쳐 고대 건축물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테리를 밝혀내는 데 사용해왔어요. 예를 들어 최근 과학자들은 이론 물리학을 사용하여 이집트의 대피라미드가 특정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전파의 길이가 일정하면 피라미드가 방 내부에 에너지를 집중시켜 바닥 아래에 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많은 계산을 했습니다. 먼저 어떤 전파 파장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피라미드가 전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파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퍼질지를 알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장이 피라미드에 부딪혔을 때 에너지가 피라미드 내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했어요.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중극 분석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중극 분석은 복잡한 물체를 더 간단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 부분이 들어오는 에너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퍼즐을 분해하여 각 조각이 어떻게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연구원들은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피라미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입자를 빛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입자의 크기, 모양, 재질을 변경함으로써 빛이 입자 주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소형 센서나 고효율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추측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 내부에 숨겨진 공간이 없으며 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측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꽤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테슬라가 시대를 앞서 나갔다는 유일한 증거는 피라미드 연구뿐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오늘날 과학자들과 애호가들이 재평가하고 구현을 시도하는 테슬라의 프로젝트가 많이 있어요. 테슬라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900년 당시 테슬라는 이미 미국 전기공학계의 거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발명품과 전류의 전쟁에서 토마스 에디슨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테슬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인 워든클리프 송전탑 건설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1년에서 1905년 사이에 건설된 이 송전탑은 테슬라의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글로벌 무선 통신 시스템을 만들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구 자체를 도체처럼 사용하여 음악, 뉴스, 주식시장 보고서, 보안 군사통신, 심지어 팩시밀리 이미지까지 전송하는 것이었죠. 익숙하게 들리시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만 달라요. 하지만 테슬라는 훨씬 더 큰 꿈, 즉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테슬라 코일 변압기를 사용하여 전선 없이도 고주파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무선 에너지 전송에 대한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우리가 통신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전류를 전송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테슬라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풍부하다고 믿었어요. 1899년 그는 극비 실험에서 지구 상층 대기를 통해 전력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든클리프 타워가 탄생하게 된 계기예요. 이 타워는 전 세계에 무선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 세계 타워 네트워크의 프로토타입 스테이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테슬라에게는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나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온갖 재정적 문제와 장애물에 부딪혔고 1917년 미완성된 타워는 테슬라의 빚을 갚기 위해 마침내 철거되어 고철로 팔렸어요. 이제 타워는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때때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슬픈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하지만 원래 붉은 벽돌로 지어진 실험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테슬라 연구소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2017년에 한 영화 제작진이 놀라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영화 제작진은 지표2과 레이더를 이용해 워든클리프 주변 지역을 탐사했고 그 결과 부지 아래 수백 미터에 이르는 일련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 터널의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수년 동안 이 터널이 테슬라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추측해왔어요. 물론 워든클리프는 전 세계 테슬라 애호가들의 주요 랜드마크입니다. 언젠가 마침내 터널의 수수께끼를 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테슬라의 유산과 그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어둡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앉아 그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자신들이 불과 몇 시간 전에 타고 있던 거대한 배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들은 도움을 기다리면서 홀로 있었어요. 누가 오고 있긴 하나요? 그들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항해하고 있던 나머지 배들이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타이타닉호, 빙산, 그리고 어느 날 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가 이야기하는 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죠. 16척의 구명보트는 탑승객의 50%를 약간 넘는 인원만 수용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그중 많은 배가 여전히 반쯤 비어 있었어요. 그들 중에 밀비나 딘이라는 2달 된 어린아기가 있었어요. 거대한 배에 탄 가장 어린 승객이었죠. 그녀의 부모님은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기에 영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캔자스에 친척이 몇 명 있었고 그는 캔자스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죠. 사실 딘 가족은 이 거대한 전설의 여객선에 탑승하는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석탄 파업 때문에 이곳으로 옮겨졌고 3등석 승객으로 사우샘프턴에서 탑승을 했던 거였어요. 밀비나의 아버지는 춥고 평화로워 보였던 밤에 배가 빙산에 부딪힌 걸 느꼈어요. 그는 즉시 조사하러 올라왔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승무원들이 실제 상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걸 본 그는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선실로 달려갔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고 빨리 갑판으로 올라가라고 말했어요. 승무원들은 구명보트를 준비시키고 거기서 여자와 아이들을 가장 먼저 태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적어도 몇몇 가족 구성원들이 안전할 수 있던 기회였죠. 밀비나 그녀의 엄마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10번 구명보트에 탔어요. 이들은 침몰하는 배를 탈출한 706명의 선원과 승객들 중에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들 중 하나였죠. 후에
카르파티아호라고 불리는 전기선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 승객을 구하러 왔고 그들을 뉴욕으로 데려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아버지는 뒤에 남아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어요. 밀비나는 배를 타고 출항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영국의 애쉬허스트에서 자랐어요. 일생을 사우샘프턴의 작은 사업소에서 비서이자 조수로 일하며 보냈죠. 그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밀비나는 늘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서 타이타닉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자기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1985년 한 프랑스계 미국인 팀이 모여서 타이타닉호의 잔해 위치를 알아냈어요. 뉴펀들랜드주 미스테이큰 포인트에서 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수심 3km가 넘는 물에 있었죠. 그때 배가 두동강 난 걸 확인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배가 멀쩡한 채로 가라앉은 걸로 믿었죠. 선체가 빙산과의 접촉으로 입은 손상만이 심각한 손상이라고 생각했었죠. 사실 세 번째와 네 번째 굴뚝 사이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건 배가 수면 아래로 사라지기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 전체 과정은 빙산에 부딪히는 순간부터 해서 2시간 40분 정도 지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연구팀이 난파선을 발견하기 전까진 타이타닉호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생애 마지막 해에 그녀는 양로원에 머물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족의 소유물 일부를 경매에 팔았어요. 그녀가 판매한 물품에는 가족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옷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과 그녀의 엄마가 타이타닉호 구호 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상 편지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보상 편지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살아남은 특정 승객들이 받은 금전적 지원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폐렴에 걸렸던 97살의 나이까지 살았어요. 그녀는 이 모든 사건에서 살아남은 705명의 사람들 중 가장 어렸어요. 타이타닉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죠.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배에 배기통이 4개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배를 디자인한 토마스 앤드류스는 3개면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는 순전히 장식 배기통이었죠. 배가 침몰했을 때 2,2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908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최대 탑승 가능한 승객 수는 3,500명이었어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다양한 등급의 승객들이 있었어요. 1등석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적인 추정 재산은 약 6,378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은 그 배와 함께 해저로 76억 원어치의 물건들이 가라앉았다고 추정했어요. 이 전기선의 1등석은 호화로운 곳이었어요. 4개의 식당, 2개의 도서관, 2개의 이발소, 독서실, 그리고 사진용 암실이 기내에 있었죠. 온수 수영장도 있었지만 한 번에 1실링의 가격으로 1등석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배에는 터키식 목욕탕과 전기 목욕탕도 있었고 승객들은 한 번에 4실링에 그걸 이용할 수 있었죠. 이 거대한 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95억 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19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늘날로 따지면 약 2,500억 원이 들 거예요. 1등석 티켓은 그 당시 326만 원으로 오늘날의 7,780만 원에 해당하죠. 이 비싼 선실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실 하나, 침실 2개, 옷장 2개, 화장실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사치품들을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내시겠어요? 연구팀들은 아직도 타이타닉호의 많은 영역을 탐험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수중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같은 날에 구명보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취소되었어요. 승무원들은 단 한 번의 구명보트 훈련을 했고 그땐 배가 아직 정박해 있을 때였죠. 하지만 승무원들이 적절한 훈련을 받았고 각각의 구명보트가 채워졌다고 해도 모든 승객 한 명 한 명을 구하기엔 역부족이었죠.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이동물체였어요. 1911년 5월 31일 거대한 선체는 조선대를 따라 내려와 벨파스트의 라간강에 다다랐어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수를 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이건 단 1분여밖에 걸리지 않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이 배의 책임자들은 즉시 선체를 메머드급 조립부두로 견인했어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그 다음 해의 대부분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갑판을 만들고 타이타닉호에 독특한 외관을 주는 호화로운 인테리어를 만드는 데 보냈어요. 또 배에 2개의 주요 증기 엔진에 동력을 공급할 29개의 거대한 보일러를 설치했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였죠. 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이상 있었어요. 여러분은 디자인 결함 중 하나는 들어봤을 거예요. 기밀 격벽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물이 한 칸에서 다른 칸으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 여객선이 침몰했죠. 그리고 타이타닉호에는 결점이 더 많이 있었어요. 높은 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가 선박 선체의 강철과 리벳의 철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곳의 강철은 산산조각 났고 리벳은 비교적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타이타닉호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24배 더 빨리 침몰한 이유예요. 무엇이 진짜로 이런 거대 선박의 침몰을 초래했는지에 대해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몇 달 전에 있었던 보름달이 그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해요. 그게 빙산 일대를 남쪽으로 보낸 아주 강한 조수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때가 타이타닉호의 첫 항해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연구에 따르면 착시 현상으로 인해 배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해요. 영국의 한 유명한 역사학자 팀 몰트는 침몰 당일 밤에 대기가 승무원들이 빙산을 발견하는 걸 아주 어렵게 만드는 특정 조건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분적으로 초굴절이라고 불리는 걸 야기시켰던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빛의 굴곡은 신기루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있던 몇 척의 배들이 그걸 기록했어요. 이게 승무원들로 하여금 제때 문제의 빙산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 요청을 확인해서 도움을 주고 타이타닉호 승무원과 의사소통하던 배들 중 하나를 막아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해요. 애초부터 빙산이 가득한 북대서양의 차갑고 예측 불허의 바다를 22노트라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항해한 선장 탓을 했죠.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현재로선요. 하지만 만약 이 두 사람의 돈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재산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만사 무사를 소개합니다. 이제껏 살았던 사람 중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700년 이상 세계 최고 부자의 위치를 유지했고 그의 재산 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등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약 200조 원, 일론 머스크는 약 300조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만사무사는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누렸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가 400조 원에서 50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가설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그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력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는 그의 나라 경제를 파괴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만사무사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현재 말리 공화국에서 1280년에 태어났습니다. 통치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호화로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죠. 그 시간 동안 형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사무사가 32세가 되었을 때 형은 퇴위했습니다. 그의 형은 세계를 탐험하기를 원했고 대서양과 그 너머에 있는 땅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2,000척의 배와 수만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탐험대를 모았습니다. 탐험대는 마치 바다 위의 도시처럼 전 세계를 항해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만사무사의 형이 남아메리카에 도달했다고 믿지만 이에 대한 진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만사무사는 1312년에 말리의 통치자가 되었고 집안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는 좋은 통치자였고 똑똑한 전략가였습니다. 통치 초기에 약 24개의 도시를 합병하는 데 성공했죠. 그는 이질적인 작은 국가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했고 말리 왕국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말리 왕국은 대서양으로부터 약 3200km까지 뻗어 있었어요. 대륙의 거의 모든 서쪽 지역을 소유했습니다. 그때부터 만사무사의 부는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죠. 중세 세계에선 금이 지구 전체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시 만사무사가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한 금 보유량의 거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리에 수천 개의 무역센터를 세워서 금과 소금 같은 가치 상품들을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무역 이익의 일부는 만사무사 주머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돈, 권력, 하인 등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절실히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욕망은 형과 비슷했어요. 만사무사 또한 여행을 하고 싶어 했는데 세계를 탐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명성을 원했어요. 해외에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강력한 왕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는 그의 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만사 무사는 사하라 사막과 이집트를 거쳐 메카로 순례길에 올랐습니다. 이 여행은 지금까지 행해졌던 가장 위대한 여정 중 하나였습니다. 만사 무사는 약 6만 명으로 구성된 캐러밴과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궁중 전체와 모든 관리, 수천 명의 군인, 예술가, 낙타를 모는 사람, 상인, 그리고 수만 명의 하인들이 동반했죠. 식량으로 염소떼와 양떼도 데려갔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거대한 도시 같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요한 물과 음식의 양을 상상해 보세요. 왕이 행군을 중지하자고 하면 기다란 점막 캠프가 세워졌습니다. 이 지역을 한 바퀴 도는 데만도 꼬박 하루가 걸렸을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상인들은 캠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에게 물건을 제공했습니다. 하인들은 동무들을 돌보고 허드렛 일을 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뜨거운 모래 위의 떼약볕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길을 걷기 위해 텐트 도시를 접어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이 그 여정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만사 무사가 백성들에게 잘해줬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상급 페르시아 비단과 금실로 짠 옷을 입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낙타들이 수십만 킬로그램의 순금을 날랐죠. 멀리서도 햇빛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이 많았어요. 아무도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한 충분한 물자가 있었어요. 지나가던 여행객들은 거대한 왕실 탐험대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말리의 왕이 다가온다는 소문은 왕의 도착에 앞서 카이로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만사무사의 캐러밴이 카이로에 도착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호사스러움과 부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사실은 통치자가 너그럽게도 그것을 백성들과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나눠준 금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카이로에 3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금은 흔한 것이 되었고 그래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을 가지고 있다면 금을 사기 위해 물건을 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죠. 만사 무사가 카이로에 머무는 동안 금의 가격이 떨어졌고 그런 식으로 나라의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현대 경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가 야기한 경제 위기가 중동 지역에서 약 1조 5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이론에 따르면 그가 이미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그가 유통되는 금의 일부를 걷어들이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대부업자로부터 엄청난 금리로 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원하던 목표엔 도달했습니다. 그의 부와 관대함에 대한 이야기와 소문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황금 왕자의 황금 조각을 손에 들고 앉아있는 아프리카 왕의 모습이 1375년 카탈로니아 지도에 등장했습니다. 이 그림으로 사람들은 팀북투를 말리의 주요 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던 왕은 만사 무사였습니다. 팀북투와 그 통치자에 대한 전설이 섞인 실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사 무사가 소유한 부의 양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만큼의 충분한 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을 직접 보기 위해 말리로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팀북투는 신비와 전설 덕분에 아프리카의 엘도라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끝에 있는 황금 도시라고 생각했죠. 유럽의 보물 사냥꾼들과 탐험가들은 왕국을 방문하기 위해 길고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만사무사의 통치가 끝나고 여러 해가 지난 후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조국과 자신의 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자, 시인, 그리고 건축가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사무사는 인재들이 팀북투로 이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백 킬로그램의 금을 지불했습니다. 그가 개인에게 준 금액은 오늘날 가치로 약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만사무사는 교육, 예술, 문학, 건축, 그리고 도서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대학도 지었죠. 만사무사의 통치 기간 동안 팀북투는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수준 높은 지식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1337년 만사무사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분쟁,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시도, 봉기, 그리고 음모가 이 강력한 왕국을 붕괴로 이끌었습니다.
왕국은 작은 주로 분리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 말리는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럽인들이 이 영토에 왔고 마침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사무사의 왕조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중세 역사는 주로 서양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만사무사가 통치하던 말리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만약 유럽인들이 말리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전성기의 왕국을 더 많이 방문했더라면 만사무사는 훨씬 더 유명해졌을 거고 왕국의 영광은 수세기 동안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은 200년 정도 늦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위기와 봉기가 한창일 때 제국을 발견했죠. 만사무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계산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그런 수준의 부에 도달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만사무사 왕조가 오늘날까지 살아서 제국을 유지했다면 우린 아마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된 대륙이 될 수 있었고 말리가 그 중심에 있었을 거예요. 왕국은 이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성취했을 겁니다. 만사무사는 관대했고 무력이 아닌 부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들려드릴까요? 우리가 전화기를 충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정용 콘센트에서 전압은 110 혹은 220V입니다. 수십 채의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전력선은 전압이 10만 볼트예요. 번개가 한 번 칠 때 에너지는 1000만 볼트 이상입니다. 번개의 온도는 태양 표면 온도의 거의 2배예요. 이 놀라운 전하는 빛의 속도보다 절반 정도 느린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번개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류는 100분의 1초 만에 몸을 통과합니다. 번개는 심장을 멈추게 하고 전체 신경계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잃고 몸이 충격을 받은 상태가 될 거예요.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번의 번개가 칩니다. 다행히도 번개를 맞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확률은 약 15,300분의 1입니다. 매년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번개를 맞아요. 번개에 2번 맞을 가능성은 훨씬 더 적죠. 그렇다면 일생 동안 7번이나 번개를 맞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한 사람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로일 설리번입니다. 1912년 버지니아주 그린 카운티에서 7명의 자녀를 둔 대가족에서 태어났죠. 로이는 평범한 남자였고 그의 형제 자매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연은 그를 선택했어요. 1936년 그는 쉐넌도어 국립공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35년 동안 7번 번개를 맞았어요. 첫 번째 사고는 1942년 4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강한 뇌우가 시작됐어요. 로이는 화재 감시탑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는 피뢰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건물에 번개가 여러 번 내려쳤습니다. 내부에서 거대한 불이 시작되었고 로이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가 대피소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을 때 번개가 그의 발가락을 강타했고 신발에 구멍을 냈습니다. 다음은 27년 후인 1969년 7월이었어요.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을 때 언덕이 많은 지역에서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죠. 열린 차창을 통해 번개가 그를 쳤습니다. 번개는 그의 눈썹과 속눈썹을 태웠고 머리카락을 살짝 그을렸어요. 로이는 의식을 잃었고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차는 절벽 끝에서 멈췄어요. 15분 후 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1년 후인 1970년 7월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하지만 몇 분 만에 구름이 밀려오더니 뇌우가 시작됐습니다. 로이 근처에 있던 변압기가 벼락을 맞았죠.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지만 자연은 그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번개가 그의 어깨를 쳤어요. 2년 후인 1972년 로이는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동안 네 번째로 번개에 맞았습니다. 머리카락에 불이 붙었고 화장실로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머리 위에 불길을 껐습니다. 그 순간부터 로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악한 힘이 그를 쫓아다니는 게 아닐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또 번개에 맞을 경우에 대비해서 불을 끄기 위해 물병을 들고 다녔어요. 다섯 번째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1973년이었어요. 로이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늘에 있던 천둥구름을 눈치챘어요.
겁에 질린 그는 트럭에 올라타고 빨리 달렸어요. 가능한 한 그곳에서 멀리 가려고 운전했어요. 그러다가 폭풍이 어디쯤 오는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번개에 맞았습니다. 번개는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관통했고 신발에 불을 붙였어요. 로이는 재빨리 트럭에 다시 올라탔고 물병을 이용해 불을 껐습니다. 1976년 6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이는 마지막으로 번개를 맞은 곳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공원의 산책로를 걷고 있었어요. 다시 폭풍구름이 나타났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면서 로이의 손바닥을 쏘았습니다. 6번째 이후 그는 공원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40년간 그곳에서 일한 후에 로이는 마침내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내요. 번개가 그를 쫓는 것을 멈추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이미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명성을 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번개에 맞을까봐 그의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자들은 로이 설리번에게 스파크 레인저와 인간 피뢰침 같은 별명을 지어주었죠. 물론 그는 이 모든 것을 싫어했고 매우 외로웠습니다. 이런 문제 외에도 그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시달렸어요. 언제 번개에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행히도 그는 유부남이었고 아내는 그를 지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후 로이는 아내와 함께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인 둠스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잘못 간 것 같아요. 사고가 없었던 건 겨우 1년이었어요. 1977년 6월 25일 번개가 로이를 다시 강타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에 동네 연못으로 낚시를 갔어요. 고기는 잘 잡혔지만 하늘은 흐렸어요. 로이는 곧 번개가 칠 거라고 느꼈습니다. 공기 중에 유황 냄새가 났고 그의 팔에 난 털이 곤두섰어요. 그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번개는 로이의 머리를 때렸고 가슴과 배를 관통했습니다. 그는 차로 달려갔어요. 그 순간 배고픈 곰 한 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그가 잡은 송어를 노리고 로이의 물고기 양동이로 다가왔습니다. 로이는 곰을 쫓아내기 위해 머리카락이 연기에 휩싸인 채 차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7번째 번개를 맞은 후 그는 왼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번개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뇌우가 치는 동안 밖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어느 날 아내는 뒤뜰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로이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죠. 몇 분 후 번개가 아내를 때렸습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그 후 두려움과 사회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로이를 도우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이 이상한 현상의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에 따르면 매번 그것은 단지 우연이었다고 합니다. 수학과 물리학은 여기서 무력했어요. 과학자들의 이런 대답과 함께 로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쫓고 있거나 운명이 그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아마도 답은 그의 과거에 있는지도 몰라요. 국립공원과 의사들은 그가 번개에 맞은 7번 모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8번째는 확인할 수 없었어요. 로이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가 밀을 베는 것을 돕고 있을 때 번개에 맞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번개가 낫의 칼날을 때렸죠.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마도 그 순간 번개가 그의 몸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켰고 이후 번개를 더 잘 끌어들이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번개는 항상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번개가 발생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비, 얼음, 눈, 입자들이 폭풍 안에서 서로 충돌해요. 이 과정은 구름과 땅 사이의 불균형을 증가시켜 구름의 낮은 층을 음으로 충전시켜요. 나무나 땅 같은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양의 전하를 띠게 되고 또 다른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자연은 전류를 통과시킴으로써 두 개의 반대 전하 사이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자연은 로이의 몸에서 전하 불균형을 느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번개에 맞은 걸까요? 게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20년 이상이 흘렀어요. 과학자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해요. 아마도 로이는 번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었나 봐요. 예측하셨겠지만 로이 설리번은 세계에서 가장 여러 번 번개에 맞은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영국 터빌 마을에 있어요. 1871년입니다.
여기 한 거리에서 특별한 집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른 집과 다를 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머물면서 뭔가를 기다려요. 집 문이 열려요. 거기서 어른 몇 명이 나와요. 사람들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문이 다 사실이었다고 말했어요. 여자가 현관으로 나가 몇 명 더 들어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중 한 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 방으로 가서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봐요. 소녀는 창백하고 말랐어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대화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깨지 않아요.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잠든 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요. 여러분이 방을 나오니 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잠든 소녀를 직접 보기 위해 들어가요. 이것은 역사상 가장 오래 잠들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9년 동안 잠을 잔 엘렌 세들러라는 이름의 소녀가 세운 기록이에요. 그녀는 19세기 후반 영국 터빌 마을의 한 대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엘렌은 12번째 아이였어요. 그녀의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겨우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들과 딸들에게 집안에 도움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엘렌도 예외는 아니었죠. 엘렌이 11살이 되었을 때 근처 마을에서 보모로 일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동안 엘렌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두통, 통증을 느꼈고 어떤 졸음을 느꼈어요. 이 증상들이 너무 심해져 소녀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엘렌은 부모님이 보낸 병원이 있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병명을 진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엘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은 이 불쌍한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18주를 보냈어요. 그 결과 여전히 건강이 좋진 않았지만 엘렌은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심한 두통과 졸음을 경험했습니다. 엘렌 세들러의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엘렌은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엘렌은 9년이 지난 후에야 깼어요. 그동안 엘렌의 어머니가 엘렌을 돌보았어요. 우유와 차를 먹였죠. 잠든 소녀는 살과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곧 온 마을 사람들이 엘렌에 대해 알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특이한 현상을 보기 위해 엘렌의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렌을 보고 깨우려고 해봤고 엘렌에 관한 걸 친구에게 알렸죠. 잠든 소녀에 대한 소식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엘렌은 구경거리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죠. 사람들은 엘렌의 가족이 살던 집을 잠든 작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사와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한 기자는 소녀의 몸이 약하고 너무 부드러웠다고 묘사했습니다. 발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파랬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생명이 서서히 그 몸에서 떠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가족은 딸을 돌보기 위해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두 연기라고 생각했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머니는 의사가 엘렌과 같이 오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엘렌이 깨어나지 못하게 매일 수면제를 먹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 창가에 앉아있는 소녀를 보았다고 했어요. 또 소녀의 어머니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는 의사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의사들의 공식적인 진단이 없기 때문에 그녀에 대한 진실을 다 알아내진 못할 것 같아요. 엘렌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걸 수도 있고 19세기 과학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은 걸 수도 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졸음을 경험하는 만성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요. 길을 걷다가 너무 잠이 와서 땅에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엘렌은 대가족에서 자랐고 일찍이 힘든 일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마도 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이 기면증을 유발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이야기의 결말은 좋아요. 어느 날 엘렌 세들러가 깨어났어요.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9년간 잠들어 있었다고 알려줬을 때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소녀의 성장이 조금 느려졌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건강은 나쁘지 않았어요. 엘렌은 결혼을 하고 6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1911년 약 5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가장 오래 깨어 있었던 기록을 세운 사람에 대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봅시다. 1964년 1월 18살의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몇 주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은 12월에 시작해 1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날 때 랜디는 기분이 꽤 괜찮았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기네스북에 올랐고 과학자들이 인간의 뇌구조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해줬어요. 랜디는 잠과 관련된 학교 과학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했어요. 랜디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깨어 있어야 했고 그의 친구는 랜디가 항상 깨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랜디의 친구는 피실험자의 몸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를 기록한 일기를 썼습니다. 랜디의 첫 이틀은 쉽게 버텼어요. 계속 일어서서 자러 가지 않았죠. 3일 후 인지 능력과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넷째 날 랜디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류 냄새를 맡았어요. 레몬과 오렌지의 향이 안 좋은 컨디션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 랜디는 농구를 하고 친구들과 볼링을 치러 갔어요. 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루했어요. 그럼에도 랜디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랜디는 굉장한 농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 능력은 변하지 않았어요. 말은 분명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이때쯤 전국의 뉴스에서 랜디와 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랜디가 깨어있는데 도움이 되었죠. 과학자들이 랜디를 찾아왔어요. 수학 문제로 그들은 랜디의 지적 능력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랜디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수학에서 예시를 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과학자들은 랜디의 뇌를 스캔해 활동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그러고 나서 1964년 1월 8일 새벽 2시 랜디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전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는 264시간 동안 깨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랜디가 잠들었을 때 머리에 전극을 부착하고 뇌 활동을 관찰했습니다. 랜디는 몇 시간 잠을 자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14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랜디는 아주 기분 좋게 학교에 갔어요.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뇌에 많은 부담이 되는 이 실험의 부정적인 결과는 없어 보였습니다. 랜디는 예전처럼 공부하고 농구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과학자들은 뇌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랜디의 뇌가 그동안 선잠을 내내 자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은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불리는데 흥미로운 건 이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엄밀히 말하자면 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모두들 이 기록에 대해 잊었어요. 랜디는 자랐고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랜디의 실험을 기억하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랜디는 실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넘어가진 않았다고 인정했어요. 수년 동안 랜디는 심각한 불면증을 경험했어요. 그게 그를 미치게 만들었죠. 랜디는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다행히도 수면 상태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죠. 랜디는 하루에 6시간을 잤는데 그것도 꽤 충분했어요. 이 실험을 재현하는 건 안 좋은 생각이에요. 이틀이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돼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굶주림과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의 심장은 높은 부담을 경험할 수 있게 훈련이 되었고 우리의 몸은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우리의 몸은 수면 부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진화는 아무런 후폭풍 없이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뎌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